자기가 보고 싶어. 기분이 업? 근데 이런 거 다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부부는 과연 잘 살고 있을까요? 부부가 잘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돈이 많아서 돈을 잘 쓰고 살면 과연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상상하면서 들어주세요. 부부가 서로 바라보면서 웃을 때가 있죠. 눈빛만으로도 서로 웃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기분이 어땠죠? 좋았죠. 행복했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바라볼 때면 화를 내는 순간이 더 많아졌죠. 그럴 땐 기분이 어떤가요? 남편이나 아내가 밉죠. 좋아했던 사람인데 싫어요. 그러고 보면 부부가 잘 산다는 건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좋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어떻게 하면 부부 사이가 좋을 수 있을까요? 남편과 아내의 사이는 함께 잘 살아보자고 동의한 거잖아요. 우리 이왕 함께 살기로 했으니 잘 살아보자. 이렇게 으쌰으쌰 해야만 잘 살아지는 거잖아요. 살다 보면 이렇게 잘 살기로 했던 마음 자체를 잊어버리기 일쑤인데요. 지금 이 순간부터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땐 그럼 잘 살기 위해서 과연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사이좋은 관계는 서로가 이해를 잘해주는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내 맘대로 하지 않는 관계. 이 사람이 나는 아니다. 이거를 인정하시는 관계입니다. 이 사람은 결혼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은연중에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나는 하루 입었던 옷은 다음날 못 입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의 남편은 매일 옷을 갈아입고 세탁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해. 이런 설정을 은연중에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은 수년간 이어온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것들이에요. 남편은 하루 입었던 옷, 내일 입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라면 또 매일 옷을 갈아입어야만 하는 아내를 왜 그렇게 깔끔을 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 부부는 한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공간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들어가는 것에 오랜 동안 생활 습관이 되어 있는데 아내는 신발이 벗어지는 대로 털털하게 그냥 놓아두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면 남편이 아내에게 은연중에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이 사람이 맞춰주면 좋겠다라는 걸 은연중에 강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대를 이해한다는 건 나 좋은 대로 상대를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 사이는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 본 적이 있어요. 맞벌이를 하는 부부인데 남편이 어느 사석에서 와이프를 흠을 잡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빨래를 돌리면 세탁기 속에서 잘 꺼내서 널지를 않는데요. 그러면 빨래에서 쉰내도 나고 다시 빨아야 하는 일이 수차례 벌어진대요. 이러한 상황이 꽤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의 탓을 하면서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그럼 빨래는 돌렸는데 이걸 못 널었구나. 내가 대신 널어줘야겠다. 이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널어줘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너그러운 마음인가요? 결혼을 해서 한 공간에 산다는 건 모든 것을 함께 한다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건 남편이 할 일, 이거는 아내가 할 일, 구분을 짓다 보면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내 기준으로 아내나 남편을 대하면 흠을 잡게 되고 불만들이 쌓여만 가겠죠. 아내나 남편의 서로의 불만을 들어보면 사실 무슨 큰 불만들은 아니에요. 이런 작은 것 때문에 부부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나빠진다니 참 속상한 일이죠. 사이가 좋으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잘 이해하면 되는 건데요. 제가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칭찬을 자주 한다. 자기가 옷을 매일 갈아입으니까 자기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아. 나는 자기에게서 이런 좋은 향기를 맡는 게 참 좋더라. 이렇게 칭찬을 한다면 남편이 계속은 아니어도 몇 번쯤은 아내를 위해서 옷을 자주 갈아입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아내도 이해는 하겠죠.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는구나.
그런 노력이 보이는데 사이가 나빠질 수는 없겠죠. 시시때때로 칭찬을 자주 해보세요. 퇴근하는 남편이 오늘 집안 분위기 좋다. 뭐가 달라진 거지? 뭐가 바뀌었을까? 자기가 유난히 예뻐 보여서 그러나? 이렇게 남편이 칭찬을 하면 아내는 사실 자기가 지금 막 퇴근해서 한 것이 없더라도 기분이 좋겠죠. 기분이 좋으면 그 기분 이어나가게 돼요. 퇴근한 이후 서로가 지치고 힘든데 집에 와서 그렇게 서로 기분 좋게 쉴 수 있으면 사이가 나빠질 수 있는 틈이 없겠죠. 부부가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애교 있는 메시지를 자주 보내세요. 사랑은 표현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주 사랑을 표현하는데 사랑해 사랑해 맨날 사랑해만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간략하고 짧게 자기가 보고 싶어 이런 멘트와 함께 예쁜 이모티콘 하나 날려보내면 그걸 받는 남편이나 아내는 아, 이 사람이 일하던 도중에도 내 생각을 가끔 해주는구나 이런 걸로 기분이 업 되는 거잖아요. 꼭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자주자주 이런 애교 있는 메시지를 보내면 아무래도 달달한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니까요. 사랑도 노력입니다. 자주 애교 있는 메시지 보내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가끔은 남편이나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완전히 내버려 둔다. 뭐 그럴 때 있죠.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가방을 현관 앞에 놓아둔다든지 자켓을 벗어서 소파 위에 걸쳐둔다든지 양말을 벗었는데 세탁실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거실에 내버려 뒀다든지 뭐 이런 사소한 것들 아내나 남편이 보기에 둘 중 어느 분은 이러한 것이 눈에 거슬릴 수도 있어요. 거슬리게 되면 말로 잔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특히 뭐 생활적인 습관들은 잔소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음식을 남기거나 흘리고 욕실을 사용하는 습관 뭐 이런 것들도 잔소리 대상이 되죠. 뭐 치약을 어떻게 짜야 된다. 서로가 다른 이런 생활 패턴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하나 가지고 마치 이별할 것처럼 막 잔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만 삼가한다면 부부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 네 번째,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한다. 남편들은 게임 좋아하잖아요. 집에서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 아내분들은 보고 있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또 집안일도 같이 하고 싶은데 남편이 게임에만 몰두하는 건 정말 싫거든요. 하지만 때때로 한 번씩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일종의 취미 생활이죠. 뭐 어떤 남편은 등산을 가는 걸 좋아하고 어떤 남편은 낚시 가는 걸 좋아하고 어떤 남편은 오토바이 타러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아내의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사서 모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찻잔이라든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한 달에 한 번쯤은 오페라나 뮤지컬을 보러 간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각자의 취향이니까 온전하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 날 사랑하는데 이 정도쯤 이해 못 해줘? 내가 이 정도의 돈 쓰는 거 이해 못 해줘? 내가 오늘 이 시간을 내서 이 게임을 하는 걸 이해 못 해줘?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하고 싶어, 이걸 하고 싶어. 그러면 적정한 선에서는 충분히 그런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내가 오로지 나인 채로 살 수 있는 약간의 시간, 약간의 공간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인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부부관계를 사이좋게 한답니다. 근데 이런 거 다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 않거나 행복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세요.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딱 그만큼만 살게 됩니다. 사이 좋지 않은 채로 딱 그만큼. 제가 영상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구구절절 참 많은 얘기 한 것 같은데요. 남편과 아내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문장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기억하면 됩니다.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자. 아내를 내 마음대로 하지 말자.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 존중받으면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좋게 지낸다는 건 내 사랑을 지키는 나에 대한 예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죠?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잠시 고민해 보시겠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겠죠? 지금 머릿속으로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식들, 부모님, 형제, 자매, 얼굴들이 막 떠오르죠. 물론 이분들도 내가 하는 말에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가족들보다 지인들보다 내가 하는 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 바로 나입니다. 내 말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바로 나라니. 어떻게 그러냐고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에 평소에 내가 남을 무시하거나 싫어하는 걸 일삼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말이 딱 그 모습을 하고 있어요. 네가 뭘 알아? 시키는 대로나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정도도 못하면서 어떻게 큰일을 하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쉽게 들을 수도 있고 또 자기도 모르게 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결국 나는 너를 무시하는 사람이야. 나는 너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런 걸 티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이런 말을 쓴다고 해서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왜?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이런 말을 자주 쓰게 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쓰는 말을 듣는 상대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요. 하지만 나는 매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나는 매번 내가 입으로 뱉은 말을 내 두 귀로 듣고 있답니다. 만약 나쁜 말을 많이 한다면 내가 나쁜 사람인 걸 내 두 귀로 계속 확인시키고 있는 거고요. 내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면 내 귀로 내가 좋은 사람임을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입은 하나이고 귀는 두 개인 이유. 그건 바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말하는 걸 잘 귀담아 듣기 위한 거예요. 남이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으라는 건데 결국 내 두 귀로 들리는 말은 남의 말보다 나의 말이 가장 많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말을 귀담아 듣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입으로 말하지만 두 개의 귀로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내 말이 나쁜 의도이면 듣는 상대도 기분이 나쁘지만 사실 두 귀로 나를 나쁘게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듣는 대로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나쁜 말을 많이 쓰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나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평소 남들에게 칭찬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칭찬의 말을 들려주고 있는 거고요. 평소 남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은 그런 고마움을 나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로 믿음 주는 사람이면 나는 믿는 사람이고요. 말로 사랑을 주면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말을 다정하게 하면 나는 다정한 사람이고요. 말을 친절하게 하는 사람이면 나는 친절한 사람입니다. 말로 무시하는 사람은 그냥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욕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욕하는 사람이죠. 누군가를 미워하면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구조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내가 그 사람을 너는 그런 사람이야 하면 그 사람을 정의하게 되는 건 줄 알지만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상대가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이 점이 매우 중요해요. 부부관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말이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말이란 그 사람의 전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까지 포함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눈빛과 손끝을 리드해요. 말은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감정을 다 담고 있어요. 만약 말에 거짓을 담으면 눈빛과 손끝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말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으면 이 말을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부부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핵심은 바로 말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부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 이외의 것은 다 부가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부는 평소 가장 밀접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주는 말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내가 한 말이 곧 내가 그 사람을 확신하는 말이 되는 거고, 그렇게 확신한 말이 곧 나라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내 아내에게 왜 이렇게 게을러? 라고 말로 표현을 한다면 내 귀로 들리는 것이 나의 확신이기 때문에 나는 아내를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 그런 사람으로 확고하게 되는 겁니다. 말이 참 무섭죠? 내가 내 남편에게 이 정도도 못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아내라면 나는 나의 말을 통해서 내 남편을 그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더욱 확고히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이것도 못해주는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내에게 어떤 말을 주로 쓰세요? 남편에게 어떤 말을 주로 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말은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잖아요. 나의 말이 나쁘면 내가 나쁘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말이 좋으면 내가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말은 자기 자신의 전 생애의 감정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거칠고 센 사람일수록 감정이 불안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아세요? 좋은 말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얼굴에 반짝반짝 빛이 나요. 말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좋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잊지 마세요. 내가 하는 말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나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라도 좋은 말 많이 하려고 노력하세요. 아내나 남편에게 좋은 말 쓰고 고마워하고 다정하게 얘기하고 칭찬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아내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남편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있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대화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좋은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가장 나쁜 역할도 해요.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좋아지냐 나빠지냐를 좌지우지하게 돼요. 여러분도 평소 느끼시겠지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부로 살면서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지 몰라요. 결혼을 해서 어느 정도 살다 보면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편해서 막 하는 말들을 쓰게 되죠. 한때는 이 사람 없이는 한시도 못 살 것처럼 설레던 마음이었는데 점점 편해지다 보니까 말도 막 하게 되고 말이 막말이 되면 점점 막 그런 관계로 전락하는 게 부부관계죠. 아내나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말을 평상시에 쓴다면 배우자는 계속 나에게 소중한 사람일 수 있고요. 말을 막 하게 되면은 배우자가 어느 순간 나에게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한때 소중했던 사람, 한때 설레었던 사람으로 그냥 그런 기억 속에 있는 사람으로 묻히게 되죠. 그러면서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이 사람 예전에는 정말 멋있었는데, 이 사람 예전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과거의 기억 속에서 좋았던 사람으로만 남게 돼요. 그러면 서로에게 피해자가 되기 쉬워요. 다 이 말 때문이죠. 사회적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랬던 부분을 집에 가서 서로에게 풀게 되는 거예요. 받아줄 것 같아서 나의 속내를 다 털어놓지만 사실 잘못된 방법으로 털어놓기 때문에 돌아오는 말도 원했던 대답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서로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부부는 서로에게 있어서 감정 쓰레기통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는 마음의 높이를 맞춰보세요. 마음의 높이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저 사람도 나와 똑같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나와 똑같이 힘들고 나와 똑같이 스트레스 받았고 나와 똑같이 사랑받고 싶다. 동등한 마음. 위도 아래도 아닌 같은 마음으로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이 마음의 높이가 다르면 마음의 높이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더욱더 막말을 하게 돼요. 특히나 자신이 높은 상태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말이 비아냥이 될 수도 있고 무시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질투나
이기심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진심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의 높이가 다른 상태로 대화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를 존중해서 바라보는 마음이죠. 내가 아프면 이 사람도 나만큼 아프겠구나. 내가 힘들면 이 사람도 똑같이 힘들다고 느끼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대화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내가 힘드니까 너 좀 받아줘. 이런 식의 대화는 오히려 대화를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하게 되는 그런 기억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런 남자와 결혼하세요 라는 말을 했었는데 대화가 통하는 남자와 결혼하라고 했을 적에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존중과 배려와 공감이 성품 그 자체로 묻어나는 사람, 결국 성품이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얘기했던 앞의 영상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만큼 대화할 때 있어서는 아내나 남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갖고 대화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조금씩 성장하고 지금의 단계에서 조금씩 발전할 수 있는 게 좋은 대화의 모습이잖아요. 마음의 높이를 맞추고 이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주고받으면 훨씬 더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편하게 돼요. 그래서 대화 시작 전에 서로가 나는 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들어준다면 대화할 때 한결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답니다. 부부의 대화법에서 첫 번째로 마음의 높이를 맞춰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부부의 좋은 대화법으로 두 번째 방법 권유드립니다. 말이 습관이듯이 대화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대화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만약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부라면 일부러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왜 우리가 연애 때 데이트를 하려면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만나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그날에 몇 시에 어디에서 우리 얘기해 볼까? 라고 정해놓고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사실 시도하기조차 어려우니까 너무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집에서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자유롭게 대화를 이어나간다든가 아니면 잠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을 놓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고요. 또 주말에 조촐한 술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도란도란 해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 자리에 앉으면 특별히 의도하지 않은 이야기라도 할 수 있어요. 예전에 함께 봤던 영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도 있고요. 위층에 소음 문제가 이야기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다음번에 함께 떠날 여행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퇴근하면서 있었던 생각이나 에피소드 같은 거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대화를 하라고 해서 우리 지금부터 대화하자. 자, 네가 먼저 얘기해. 그러면 내가 얘기할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듯이 하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부부도 모르게 말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화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즐거운 이야기로 이어가다 보면 맞아 그랬어 공감도 할 수 있고 웃기만 해도 좋은 대화 시간이 되는 거랍니다. 그러면 그날의 대화는 성공적인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좋겠는데 많은 부부들이 대화에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지적질이에요. 지적질. 사실 대화가 어려운 건 의견의 차이를 좁히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근데 이 의견의 차이를 좁혀가는 게 대화인데 마음의 높이를 맞추지 않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평상시 하던 습관대로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말들 있죠. 당신은 맨날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해? 매사가 생각이 그렇게 짧어? 이거는 완벽한 지적질이에요.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 중에 누군가가 이 말을 탁 던지고 나면 대화는 대화가 아닙니다.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죠. 좋은 대화는 경청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웃으면서 들어줘 보세요. 그래, 맞아. 아, 그랬겠구나. 조금 어렵더라도 일단 긍정의 반응을 해주세요. 이 긍정의 반응을 할 때 목소리나 표정도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말이란 몸 전체를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눈을 바라보면서 귀를 열고 입으로는 목소리를 내고 몸으로는 제스처를 하면서 잘 듣고 있으니 그래 계속 얘기해도 돼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말을 하는 아내가 말을 하는 남편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잘 표출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랍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를 잘 듣고 있어. 너에게 공감하고 있어. 이런 신호를 보내야 하는 시점에서 꼭
꼭 반드시 자기 이야기를 해버리는 남편과 아내분도 있어요. 이런 분은 배우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때만큼은 잘 들어주는 그러한 시간이어야 하는데요. 에이, 그게 아니잖아.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식으로 대화를 툭 자르면 어떤 분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대화를 이어나가기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면 결국 좋은 의도에서 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고 싶었던 아내나 남편분도 에이, 그러면 그렇지. 내가 당신이랑 무슨 얘기를 해. 하고 포기선언. 가버리죠. 가끔 외식할 때 식당에서 이런 풍경을 보게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오늘 어땠어? 라고 말을 꺼내는데 남편분이 그날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밥이나 먹어. 말하기도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의 시작을 싹둑 잘라버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아내는 남편을 마냥 애 취급하는 분도 계세요. 남편에게 아유 더러워. 손 좀 닦어. 물티슈를 남편에게 밀치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듣기에도 좋지가 않은데 듣는 남편은 정말 기분이 별로였을 것 같아요. 같은 말이라도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아내가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데 말하기가 정말 힘들고 귀찮더라도 아내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밥 다 먹고 이따가 얘기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안 기다려줄까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죠. 그러면 이미 앞에서 말을 시작했던 아내분도 느끼실 거예요. 아, 지금 우리 남편이 매우 힘들어서 말할 기운조차 없구나. 말할 기분이 아니구나. 일단 밥을 먹어야겠다. 힘이 나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죠. 기분 나쁘지 않겠죠. 또 식사 전에 손이 더러워 보이는 남편에게 물티슈를 건넬 때도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이야기가 부드럽게 진행이 되겠죠. 물티슈를 건네면서 이것 써, 손 좀 시원해지게. 같은 말이라도 훨씬 좋지 않나요? 손 좀 닦어. 아이고 더러워. 이거보단 훨씬 낫겠죠? 뭐 이렇게 아내분이 얘기한다고 해도 또 남편분이 받아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겠지만요. 사실 대화를 어떻게 하면 잘해야 하는지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럴 때 좋은 팁 한 가지가 있어요. 만약 앞에서 아내분이 나 오늘 머리가 아파서 하려던 것도 하나도 못하고 잠깐 급한 일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넘어지기까지 했어. 그래서 오늘 기분 정말 별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왜 얘기하고 있을까요? 반응해 달라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나의 오늘 안 좋은 기분을 알리고 싶었던 아내인데 이걸 들은 남편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아내 입장에서는 아휴 내가 또 혼자서 속이 경일게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하면 좋으냐면요. 앞에서 했던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따라하는 거예요. 아,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팠구나. 하려던 일을 다 못했구나. 그래서 지금 기분이 별로구나. 오늘 하루 힘들었겠구나. 이런 반응을 보이기를 바라는 거겠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아주 쉽죠. 간단하죠. 이렇게 자기 감정을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다시 그 감정을 고스란히 읽어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대화란 하나뿐인 내 편? 내 아내, 내 남편이니까 세상에서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이러한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사람에게 공감받지 못하면 정말 슬프겠죠? 공감받기 원해서 얘기하는 건데 말이죠. 잘 들어주면서 잘 반응하는 게 사실은 정말 좋은 공감인 겁니다. 이렇게 공감이 필요한 순간에 사무적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사무실에서 일 처리하듯이 그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얘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실질적인 마음은 읽어주지 못하고 겉에 보이는 부분만 읽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건조한 대화가 되는 거죠. 저도 남편이 있어요. 4년간 연애를 하고 올해로 19년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과 오래 지내다 보니 저절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건 정말 좋은 팁인데요. 사랑해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바로 고마워 입니다. 고마움이란 신뢰가 기본 바탕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마움이 생기는 거니까요. 근데
사랑해 라는 말도 어려운데 고마워 라는 말도 무척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를 자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 자연스럽게 붙어서 사랑해 라는 말이 잘 나올 수 있듯이 고마워 고마워 오늘 고마웠어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고마워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말의 힘이란 정말 놀라워요. 고마워 고마워를 하다 보면 정말로 고마운 사람이 돼요. 그거는 말하는 사람도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걸 듣는 사람도 계속 고마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도 변화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 오늘 고마워 고마웠어 고마워 당신이 나 알아주고 인정해줘서 고마워 라고 하면 고마워를 먼저 말했던 아내나 남편도 다시 고마움을 느끼게 되죠. 사람이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자기 존재감을 느끼게 돼요. 가장 상대에게 공감이 극대화되는 말이 고마워예요. 고마워. 상대로 하여금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되니까요. 고마워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힘든 여정을 마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기분 같다고나 할까요? 또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죠. 따뜻하게 사람의 품에 안긴 것 같은 그런 위안을 받기도 해요. 이게 고마워라는 말의 위력인데요. 사랑해라는 말도 좋지만 고마워라는 말을 많이 하면 나빠질 상황이 별로 없어요. 나빴던 상황도 좋은 상황으로 변하게 되죠. 자존심이 상해서 고맙다는 말을 못하겠다고요? 그래도 해보세요. 하고 나면 정말 고마운 일이 생긴답니다. 처음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고맙다는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평온해지기까지 해요.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감정을 모두 품고 있어요. 그래서 말 하나하나가 정말 굉장한 기운을 갖는데요. 말에 한 사람의 전생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말이 곧 사람이거든요. 부부의 좋은 대화법 중에 세 번째는 고마워 라는 말을 많이 해보세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요. 만약 이런 것이 진짜 내 입으로 내뱉기가 너무너무 닭살 돋고 힘이 든다면 카톡 같은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는 것도 좋아요. 지금까지 나의 반쪽으로 지내줘서 정말 너무 고마워 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받아보는 남편이나 아내분도 닭살스럽겠지만 기분 좋을 거예요. 고마워 라는 말은 당신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고마워 라는 말이 같은 마음 높이에서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고마워 라는 말을 일부러라도 시간을 마련해서 해보세요. 고마워 라는 단순한 말 한마디가 사실은 부부 대화법의 핵심입니다. 핵심. 사랑의 만큼이나 정말 좋은 말 고마워. 여러분도 오늘 이 말 한번 닭살 돋지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눈빛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일상에 묻혀버리는 부부간의 대화가 문득문득 그리워질 때가 있죠. 예전에는 정말 우리 서로 대화가 잘 통했었는데 그런 대화 한번 해보고 싶을 때도 있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서 서로의 마음을 맞추고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부부의 대화를 좋게 이끌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말이 아마 이 말일 듯해요. 고마워, 사랑해, 이것도 어렵지만 이것만큼이나 어려운 말, 바로 미안해 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잘못이나 실수를 하게 돼요. 안 하고 살면 좋겠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자칫 그렇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지요. 나의 잘못으로 아내나 남편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미안해 라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미안해도 그냥 말로만 미안해 하면 안 되고요. 말에는 사람의 영혼이 담기죠. 진심을 담아서 반드시 미안해 라고 말을 해야만 합니다. 왜 응어리라고 하잖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 상처가 쉽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아주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럴 때 진심을 담은 미안해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잃어버렸던 소중한 무언가를 다시 되찾은 느낌이랄까? 그런 기분이 되거든요. 물론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물어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건 이미 지나간 과거잖아요. 과거를 두고 현실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 미안하다는 말을
듣지 못하면 몸은 현실에 있지만 마음과 이런 감정들은 예전 과거에 머물고 있거든요.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데요. 보통 잘못이나 실수를 하신 분들 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나 좀 이해해 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미루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잘못을 했을 땐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상처는 오래 놔두면 덧나는 법이잖아요. 작은 상처일 때 빨리 낫게 도와주는 게 잘못을 한 사람의 도리입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에게 미안해 라고 말하는 건 가장 인간적인 예의예요. 우리는 아내나 남편이 되기 위해서 결혼식을 했죠. 결혼식에서 서로를 평생 아끼고 사랑할 것을 약속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로가 사랑하며 살 것을, 서로의 확고한 믿음을 확인받았잖아요. 약속입니다. 지켜야 해요. 살다가 믿음이 깨지는 실수를 혹 했다고 하더라도 이럴 땐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서로의 신뢰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점점 더 부부관계는 나빠지게 되니까요. 우연히 제가 작년에 쓴 글을 찾게 되었는데 그 글의 내용이 아이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아이유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막 찍기 시작할 무렵 굉장히 많이 아팠대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이 드라마 이제 하차해야겠다 라고 결심을 했대요. 용기 내어 감독에게 얘기했다는군요. 이때 감독이 아이유에게 울면서 했던 말이 있었다는데요. 이 말 때문에 아이유가 다시 드라마 하차하려던 결심을 깨고 드라마 종영까지 촬영을 잘 마쳤다고 해요. 어떤 말을 감독으로부터 들었길래 하차하려던 드라마 촬영을 끝까지 계속 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유의 마음을 확 바꿔놓은 한마디, 정말 미안해 였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고마워 라는 말이 생명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미안해도 고마워처럼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을 진심으로 전해 들은 사람은 다시 건강하게 살아난답니다. 저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부부 사이에서 평상시에 고마워, 사랑해 만큼이나 자주 사용해야 되는 말이 바로 미안해입니다. 우리는 잘 사과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미안한데 미안해 할 줄 모르는 게 창피한 거예요.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미안해 라고 전할 줄 아는 남편이나 아내는 앞으로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지만 그때그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자존심으로 버티는 부부관계는 그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좋지 않은 관계로 더욱더 발전을 하게 돼요. 한 번뿐인 인생에 나쁜 상황을 만들어서 나쁜 추억을 남기면 그 시간이 나에게도 아깝지만 상대의 시간도 매우 아까운 겁니다. 나의 한 번뿐인 인생이 중요하듯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의 인생도 매우 중요해요. 작은 실수나 작은 잘못을 했더라도 미리미리 미안해, 내가 그날은 미안했어, 내가 그때 한 말은 정말 미안했어, 많이 속상했지?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을 들은 아내나 남편분은 그때의 나쁜 기억에서 벗어나서 오늘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부부관계 사이좋게 지내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잘못 엉킨 매듭은 바로바로 풀고 가는 게 좋아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관계 되기 전에 미안한 일 생기면 바로바로 남편이나 아내에게 미안해 라고 전하자고요. 사람이 전혀 예상치 못한 얘기를 들었을 때 감동받잖아요. 이 감동을 받으면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오는데 엔돌핀의 4000배예요. 엔돌핀이 웃을 때 나오는 좋은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이것의 4000배라니 감동 호르몬인 다이돌핀, 이것을 아내나 남편에게 주면 인생 살면서 정말 좋은 일 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말실수로 아내를 서운하게 하셨나요? 남편을 서운하게 하셨나요? 오늘은 집에 가셔서 반드시 아까 너무 미안했어 라고 전해보세요.
일부러 좋은 일도 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나 남편에게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걸까요? 부부관계가 어떻게 하면 계속 좋을 수 있을까요? 우리 부부는 의리로 살아. 가끔 만나는 부부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 좀 오래 산 부부일수록 이런 말을 우스갯소리로 잘 하시는데요. 의리로 산다고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 의리라는 의미를 자세히 짚어보다 보면 과연 우리가 의리로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의리를 설명해 볼게요. 이 의리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 그리고 세 번째, 남남끼리 혈족 관계를 맺는 일. 이것이 사전적 의미인데요. 의리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해석을 보면 인간의 관계, 부부의 관계, 그런 혈족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관련된 단어임에는 분명해요. 근데 부부끼리 우리는 의리로 살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부부끼리 마땅한 도리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 부부관계에서 바른 도리를 다하고 있나요? 남남이었던 사람끼리 혈족관계를 맺게 되죠. 자식을 낳게 되면 정말 혈족관계가 되는데요. 부부가 의리로 산다는 것은 서로가 인간적인 예의를 다한다는 것에 있는데 쉽게 뭉뚱그려서 우리 부부가 의리로 살아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부부관계에서 쉽게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의리는 곧 도리, 이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흔히 잘못을 저지르면 죄를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 죄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이걸 죄라고 하거든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를 하면 인간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부부관계에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 양심에 찔리는 일을 했다, 그러면 부부 사이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사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도리에 어긋나게 살면 죄를 짓고 사는 게 되는 겁니다. 사실 부부가 서로에게 죄를 짓고 사는 경우가 많죠. 이 대목에서 분명 양심에 찔리는 남편분이나 아내분이 있을 듯 합니다. 아닌가요? 아니라면 정말 다행이고요. 양심은 본인만이 아는 거잖아요. 찔리지 않는다면 죄가 없는 거고, 찔린다면 죄를 지은 거겠죠. 이 죄란 도리에 어긋난 거죠. 인간관계에서, 부부라는 관계에서 죄를 지었다는 건 도리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도리에 어긋났다는 건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 의리라는 단어가 쉽게 쓰일 수 있는 단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지간도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욱 도리를 다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거 어려워요. 왜냐면 양심이라는 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니까 계속 자기가 했던 그 죄라는 것이, 도리에 어긋났던 행동들이 자기 양심 안에는 남아 있거든요. 부부 사이에서는 도리를 지키면서 편하게 살자고요. 양심 속이고 불편하게 살지 말고, 양심에 찔리지 않게 죄 짓지 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의리 지키면서 살자고요. 의리를 지키려면 뭔가 단단한 결심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제 아셨죠? 우리 부부가 의리로 살아. 이거 쉽게 쓰는 표현이지만 가벼운 의미로 사용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그럼 당신은 어떻게 사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의리로 살아. 어디까지나 제 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부부관계에서 사소한 것 때문에 이 의리라는 게 깨지게 되거든요. 도리를 지키는 일,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서로 존중하는 일, 거짓말하지 않는 거, 약속 잘 지키는 거, 부부관계에서 이 정도만 잘해도 진짜 의리 지키는 겁니다. 결혼할 때 약속하잖아요. 맹세하잖아요. 지키자고요. 그걸 지키면 부부간에 의리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는 의리로 살아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으십니다.